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21장 실학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정약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광해군과 인조반정 그리고 정묘효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 만주족이 건국한 무엇과 명나라 사이에서 무슨 외교를 취했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했죠. 2번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서인 일파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인조반정이죠. 3번 새로 집권한 인조의 친명 배금 정책에 불만을 품은 청나라의 홍타이지가 1636년 조선을 침략하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병자호란이죠. 이때 조선은 어디에서 40여일간 항전했으나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남한산성에서 항전했죠.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21장 실학사상이며 주요 인물은 정약용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실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practical learning, 즉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이죠. 임진왜란 맹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경에서 기존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학풍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헛된 이론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하는 현실 개혁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리학은 도덕적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기술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하다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학문 영역은 매우 넓어져서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지리, 역사 등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먼저 실학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세치용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practically benefiting the society. 즉 학문은 실제 사회에 이바지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18세기 초에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 개혁을 추구했으며 이에 대표적인 인물은 반개 유형원, 성호 이익, 오늘의 주인공인 나산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후생, profitable uses and benefiting the people. 의식주를 넉넉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청나라 문물들을 적극 수용해서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실학자들은 북학파 학자들이었는데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사구시, 즉 seeking truth grounded on concrete evidence,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의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기존의 성리학들은 공리공론들을 일삼았죠. 그러나 실학에 있어서는 정확한 고증에 따라 과학적으로 밝히려던 청나라의 고정학의 학문 태도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학자들은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기 동안에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 시기는 바로 정조가 왕으로 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정조대왕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신유박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조선 천주교 박해의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파와 백파 간의 정치적인 투쟁에서 시파 제거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산 정약용은 유배가 되었습니다. 정조 이후에는 어린 임금이 연속해서 왕위에 오름으로써 세도 정치가 활발한 시기였는데 이 세도 정치를 계기로 조선은 급격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 초기 세종 때 국력이 극대화되었지만 서서히 국력이 쇠퇴하면서
선조, 인조 시대의 양대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위기에 빠졌고 영정 시대에 다시 국군이 상승해서 정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조가 일찍 성하하고 난 이후에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조선의 국력은 급속히 하락해서 결국은 고종 때에 이르러서 조선이 멸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학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큰 전란을 겪으면서 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국가 체제의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절박한 민생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지배사상인 승리학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학은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리며 맹분과 형식만을 추구했습니다. 헛된 이론이 아닌 사실을 추구하며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자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양반층의 경제적인 몰락과 반면에 피지배층의 신분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천주교라든가 서학이라고 불리는 서양의 발달된 학문 그리고 청나라의 고정학이 조선에 전래되었습니다. 고정학이라는 것은 실사고시 정신으로 학문 연구에서 실정적 방법을 강조하는 학풍이었습니다. 조선은 승리학을 바탕으로 이론과 예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한편 사회 지도층들은 매일같이 공자월, 맹자월 하면서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 학문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문물이 전래되고 실학자들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학자들이 주장한 것은 토지 제도를 바꿔서 농민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새로운 농사기술을 보급해야 한다라고 유형원이 반개수록에서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업과 상업을 장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연구에 힘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와 발해고를 저술한 유덕공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관은 북학위에서 청의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학의 역사적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학에는 민족주의, 즉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으며 실학자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체제의 개혁이라든가 생산력의 증대를 통한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고 실학은 피지배층의 처지를 대변하고 옹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학 사상은 조선 후기에 가서 개화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실학을 주로 공부했던 지식인층들은 정치적 실권과 거리가 먼 몰락한 지식인층들이었고 그들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지 못하였습니다. 이 실학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산 정약용인데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계획가입니다. 정조 13년인 28세 대과에 급제해서 규장각에서 정조의 총애를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여 거중기를 고안했습니다. 이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장치입니다. 불행히도 1801년에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300명의 천주교 신도가 순교한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이때 다산은 유배를 당하였고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정약용이 40세 되는 해부터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한 수원 화성은 정조 시대에 건설한 계획도시이며 건설 과정이 책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 성역의 궤라는 책입니다. 이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성곽 건축 기술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이때 사용되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벽돌로 쌓은 축성공사에서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사용됐습니다. 이 거중기라는 것이 바로 도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기구입니다. 화성 성역의 궤에 보면 거중기의 그림과 자세한 분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이 저술한 대표적인 책이 바로 목민심서인데 이것은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말라.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실제적인 배움을 중시하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하라. 청렴하게 물러나라.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직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금과 옥조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정약용은 형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약전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전라도 흑산도에 유배되면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흑산도 근처의 155종 해상 생물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입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서 주교 요지를 지은 분인데 신유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형장으로 향할 때도 군중을 향해 교리를 설명하면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용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연안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조 4년 박지원이 44세 되는 해에 청나라 건륭제의 칠순잔치 사절로 북정에 파견됩니다. 이때 기록한 여행기인데 이것은 조선 최고의 여행기입니다. 원래는 북정으로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북정에 가보니 청나라 건륭제가 없고 건륭제의 여름별궁인 열하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행들은 북정에 갔다가 다시 열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조선이 빈곤한 주요 원인을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이 여행기는 기존의 글과는 달리 특유의 해학과 풍자로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민중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셈이죠. 재밌는 것은 정조가 직접 이 글을 읽어보고 하교까지 내려서 박지원의 문장이 저속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성리하게 함몰된 당시의 조선시대 지배계급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천박하고 허황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열하일기는 학술서적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고민뿐 아니라 중국의 문물을 유심히 관찰하며 앞선 기술을 배우고 선진 제도를 본받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실학사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22장 조선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정조대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